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능엄경의 제29강입니다. 오늘도 먼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까지 배우면 능엄경 중에 6입과 관련된 내용을 마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고 그리고 월요일에 수업이 없고 그리고 여 며칠 동안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수행을 할 겁니다. 모든 분이 금강설타 진원인 온반잘사도 홈을 40만 번 염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다 마쳐야 할 수량입니다. 티베트력의 4월달 전체가 사가달입니다. 사가달 안에 다들 완성해야 합니다. 봉사한다고 아무리 바빠도 40만의 수량은 다 맞춰야 합니다. 저는 이미 몇만을 염성했습니다. 대단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해마다 조금씩 남기는 것 같은데 40만을 다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반드시 40만을 다 염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은 무상하고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수명은 다 이렇습니다. 물거품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올해 40만의 이 심주를 다 완성하면 적어도 올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올해까지 지은 죄업은 다 소멸시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주를 의지해서 무시 이래로 지은 죄업을 반드시 소멸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행을 할 준비를 잘 하시고 여러분이 많은 핑계를 대지 마시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할 일이 너무 많다거나 이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모든 분이 노력만 한다면 40만의 금강설타 진원은 다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궤에 따라서 부처님의 모습이나 어떤 화면을 생각하면서 수행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님들과 같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회는 점점 어려울 겁니다. 하루라도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회도 정말 드문 기회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소중히 여기고 잘 수행하지 않았다면 여기를 떠날 때는 후회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다른 법문은 설법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여태까지 갖가지 법문을 많이 했고 여러분도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수업을 듣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다른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프거나 다른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갔다 와도 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일이 없으면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금 티베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디에 가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아주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명불화곤에도 올해는 금강설타 법회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 각자 금강설타 진원을 염송하는 겁니다. 스스로 심주를 염송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 기간 동안은 집에서 본인의 집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수행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정말 무엇을 먹고 싶으면 나와야 되는데 그 외에는 7일 동안 동굴 불출하는 식으로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수행하면 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싹가 달이고
티베트력으로 보면 물론 음력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티베트력으로 보면 싹까 다른 부처님의 성도일 그리고 부처님 열반일, 부처님 탄생일 불교에서 중요한 이 세 개의 명절이 다 싹까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특별한 기간 안에 만약에 금강살타 진원을 염송하면 선근이 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열심히 심주를 염송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살타 진원을 열심히 염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여러분이 참회의 수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쪽 지역에도 자주 7일 동안 수행을 하는데 우리도 이번에 7일 동안 참회 수행을 할 겁니다. 무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신구의로 확실히 아주 많은 죄업을 지었고 이 모든 죄업을 금강살타 부처님 앞에서 진심으로 참여한다면 반드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복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이렇게 많은 스님들과 같이 참회를 하고 그리고 이미 성취를 이룬 분들과 같이 보현 행원품을 염송하는 기회도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입니다. 다른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다만 두세 시간 동안 같이 연불하는功德도 다른 사람이 몇 생 동안 이렇게 수승한 기회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환희심을 가지고 정말 얻기 어렵다는 기회로 생각하고 이 기간 동안 내일부터 수업이 없으니까 7일 동안 잠만 자지 마시고 그리고 동영상을 보거나 혹은 드라마를 보면은 사실 이런 수승한 성지에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옷을 갈아입고 다른 곳에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출가하신 분들은 겉으로만 출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속으로 출가를 하고 정말 해탈을 원한다면 이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가치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의 능엄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육입의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육입은 바로 육근의 뜻입니다. 앞에서 분석할 때는 눈의 보는 기능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귀의 듣는 기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코의 맞는 기능도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이 6가지 중에 안, 이, 비, 이 3가지 근은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앞에서는 이 육근 중에 눈의 보는 기능, 그리고 귀의 듣는 기능, 그리고 코의 맞는 기능, 이 3가지가 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치를 이미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혀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어떤 사람이 혀로 입술을 조금 오래 핥았을 경우 병 있는 사람은 쓴맛을 느끼고 병 없는 사람은 조금 단맛을 느낀다. 여기서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혀로 맛볼 수 있습니다.
이 혀가 있어서 갖가지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지자 인문과 고사론에서도 6가지 맛을 본다고 합니다. 즉, 쓴맛, 매운맛, 신맛, 그리고 단맛, 떫은 맛, 그리고 짠맛, 이 6가지 맛이 있다고 합니다. 이 6가지 맛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맛이 섞인 맛, 그런 섞인 맛도 있고, 그리고 맛있는 맛이 있고, 맛없는 맛도 있고, 우리가 혀로 느낄 수 있는 맛은 다양합니다. 갖가지 맛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먼저 비유를 들고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또 분석합니다. 결국은 또 공성이라는 이치를 분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혀로 입술을 조금 오래 핥았을 경우, 좀 긴 시간 동안 핥았을 경우, 이때 혀가 피로해서 이때 좀 특별한 맛을 느끼게 됩니다. 좀 특별한 맛이 나타날 것입니다. 好像那个宣化上人说呢，就是说是，自己问自己，就是自己亲自己，就是尤其是没有朋友的人，自己拼命亲自己，但这个好像他那个，是的话，那就是是天的意思。 본인의 혀로 입술을 핥는 것입니다. 이렇게 핥는 것입니다. 저도 점심 때 해봤는데 혀로 입술을 핥아봤는데 제가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쓴맛이 납니다. 쓴맛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혀로 입술을 조금 오래 핥았을 경우 병 있는 사람은 쓴맛을 느낍니다. 한의사들도 어떨 때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어쨌든 혀로 입술을 조금 오래 핥았을 경우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쓴맛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 없는 사람은 조금 단맛을 느낍니다. 원래는 사탕도 없고 그리고 쓴맛이 나는 음식도 먹지 않았는데 그러나 혀에서 단맛과 쓴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단맛과 쓴맛으로 혀의 감각이 나타나고 앞에서 쓴맛과 단맛이 나타난 것은 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타난 것입니다. 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맛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혀를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항상 담담한 맛이 있다. 혀를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런 담담한 맛이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혀를 움직여서 나타난 쓴맛이든 단맛이든 그리고 여기에서 혀를 움직이지 않을 때 있는 담담한 맛이든 바로 우리가 지금 혀를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평상시에 입에 있는 아무 맛도 없는 그런 담담한 맛입니다. 사실 쓴맛이든 단맛이든 담담한 맛이든 다 일종의 환상일 뿐이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쓴맛, 단맛, 신맛 등 갖가지 맛도 다 허망한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은 모두 보리의 마음 혹은 마음의 본성에서 나타난 허망한 환상일 뿐입니다. 마음의 본성에는 원래 없지만 그러나 보리의 묘한 작용으로 이런 허망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본성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없습니다. 혀로 입술을 핥아봐도 좋고 그리고 사탕을 한 알 먹어도 좋고 아니면 쓴맛이 나는 것을 먹어도 좋고 혹은 다른 음식을 먹어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맛을 느끼고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천성 청두시에 갔을 때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많습니다. 어떤 음식을 파는 집에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마다 그렇고 매일매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저도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차례가 될 때 제가 코로 보니까 좀 지독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도 젊은 대학생처럼 줄을 서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그러나 그 냄새가 정말 저한테 안 맞아서 제가 사지는 않았습니다. 이 맛을 보면 사실 우리는 욕계의 중생이고 욕계의 중생들은 맛있는 맛에 큰 집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맛이 좋지 않으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운 것처럼 사실 이 맛은 다 공성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달고 쓴맛과 담담한 맛의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맛보는 작용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 경계의 모양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맛보는 성질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맛과 쓴맛은 뚜렷한 맛이고 그리고 담담한 맛은 뚜렷지 않은 맛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맛과 뚜렷지 않는 맛, 이 두 가지 허망한 경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맛보는 작용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 경계의 모양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맛보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맛이든 단맛이든 담담한 맛이든 이런 경계의 모양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맛보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문 내용을 보시면 알지자가 있는데 보통 감각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한다는 내용을 말할 때 보통 견문각지 이런 한자를 씁니다. 즉 볼 견자 그리고 들을 문자 깨달을 각자 그리고 알 지자 자주 이 한자들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맡을 호자 맛볼 상자 이런 한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맛보는 성질은 달고 쓴맛과 담담한 맛의 두 경계를 떠나면 끝내 자체가 없느니라. 이 맛보는 성질은 만약에 단맛, 쓴맛 그리고 담담한 맛 등 대상을 떠나면 그 자체도 또 성립되지 못합니다. 밀법에서 관정을 할 때도 맛있는 음식을 맛보라고 하기도 하고 좀 맛없는 음식을 맛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 듣기 나쁜 소리를 들으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 향기를 맡아보라고 하기도 하고
나쁜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근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향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쁜 냄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나쁜 냄새를 향기로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생들의 근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단맛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쓴맛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매운맛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짠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짠 것 혹은 너무 매운 것, 너무 진한 맛을 좋아하면은 사실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맵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쓴 음식은 몸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소화할 때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 진한 맛을 즐겨 먹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짜게 먹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신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 티베트 지역 사람들은 너무 짜게 먹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을 하든 그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점점 그렇게 짜게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한족 지역의 많은 절에서 만든 음식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좀 진한 맛을 즐겨 먹는 분들에게는 좀 너무 싱겁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은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맛이든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이 맛은 그의 자체는 성립되지 못합니다. 왜 성립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어서 5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달고 쓴맛과 담담한 맛은 달고 쓴맛에서 오지도 않고 담담한 맛 때문에 있지도 않으며 또 혀에서 나오지도 않고 허공에서 생기지도 않는다. 앞에서 분석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밀법에서는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가르치는 방법이 있는데 능엄경에는 이런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도 사실 우리의 육입 즉 육근의 본성을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앞에서는 오온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가르침이고 여기에서는 육근의 본성을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그의 본성은 다 공입니다. 밀법에서는 오온이 바로 5 부처님이고 그리고 오근은 5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혀의 대상인 쓴맛과 단맛과 담담한 맛, 이 맛들은 달고 쓴맛에서 오지도 않고 담담한 맛에서 오지도 않고 그리고 혀에서 나오지도 않고 허공에서 생기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6번째를 보겠습니다. 그 까닭은 만일 달고 쓴맛에서 온다면 담담할 때는 맛보는 작용이 사라지니 어떻게 담담한 맛을 알겠으며 만일 담담한 맛에서 왔다면 달고 쓴맛을 느낄 때는 담담한 맛이 없어지니 어떻게 달고 쓴 두 맛을 알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달고 쓴맛에서 온다면 영원히 담담한 맛을 맛볼 수 없어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담담한 맛에서 온다면 달고 쓴맛을 영원히 맛보지 못해야 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단맛이든 쓴맛이든 실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쓴맛이 나는 음식을 먹을 때는 쓴맛이 그 음식에서 오고
그리고 사탕을 먹을 때는 단맛이 사탕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만약에 그 맛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다른 것으로 변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집착하는 것도 성립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맛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집착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허망한 인연이 합해져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TV에서 나온 영상과 허공에서 나타난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바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주는 영원히 쓰고 사탕은 영원히 달고, 그래서 이 쓴맛과 단맛은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집착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집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대상에 대한 집착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관찰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관찰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허공에서 나온다면 허공 스스로 맛보는 것이지 내 입이 맛보는 것이 아니다. 또 허공 자체가 맛보는 일이니 내 혀의 맛보는 기능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만약에 앞에서 말한 단맛이든 쓴맛이든 이 맛이 허공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의 혀와 관계가 없게 됩니다. 우리 아직 7번째를 보지 않았죠. 7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혀에서 생긴다면 분명 달고 담담하고 쓴 경계와 상관없으니 이 맛을 아는 기능은 제 성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맛이 혀에서 생긴다면 그러면은 외부의 대상이 없어도 이 맛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경계와는 상관없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맛이든 맛을 아는 기능이든 사실 제 성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맛이 허공에서 나온다면 허공 스스로 맛보는 것이지 우리의 입으로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만약에 허공 자체가 맛보는 것이라면 우리의 혀의 맛보는 기능과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혀의 맛보는 기능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티베트어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세속제이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허망하다고 번역했는데 티베트어에서는 모두 다 세속제이다고 번역하였습니다. 사실 세속제는 다 허망한 것이고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혀의 맛보는 기능은 인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인연이 아닌 것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이 아닌 것에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이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익 대사의 주석서에서는 교본 바제 존작에서 이 부분을 들을 때 혀와 관련된 내용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한 단락의 내용이 있는데 많은 존작에서는 그 부분의 내용을 듣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 능엄경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법의 5가지 핵심적인 논전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현법과 관련된 가르침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뜻을 해석하는 데는 그래도 괜찮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제가 해석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문자 그대로의 뜻을 해석하는 데는 저도 강의할 수 있고 여러분도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가르침을 체득하고 느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혀와 관련된 내용을 배웠는데 우리가 단 것, 쓴 것 혹은 짠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사유할 수 있습니까? 이 맛이 대상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혀에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허공에서 생긴 것인가? 대상에서 생겼다 해도 합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혀에서 생겼다 해도 합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맛이 허공에서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허공은 아마 대상과 혀 그 사이에서 생겼다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허공에서 생겼다 해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사유하면 깨달음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중생들은 이런 업력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 크게 집착합니다. 얼마 전에 상해의 코로나19의 상황이 좀 심각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집에서 몇 달 동안 지나고 나서 밖으로 나갈 수 있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음식을 찾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물론 중생들에게는 음식이 없어도 안 되지만 그러나 능엄경의 이런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의 뜻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직접 체득한 바가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는 맨날 눈으로 이쁜 것도 보고 보기 싫은 것도 보고 그리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이고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반야심경을 염송할 때도 무안니 비설신이 이렇게 염송하지만 그러나 살면서 우리는 안이 비설신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이런 허망한 경계에 속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배우고 나서 내일부터는 아마 여러분이 반찬에 대해서 크게 집착하지 않겠죠. 어떨 때 사람들이 정말 의미 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혀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어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어떤 사람이 한쪽의 차가운 손으로 다른 쪽의 더운 손과 맞댈 경우 차가운 기운이 더운 기운보다 많으면 더운 기운은 차가운 기운을 따라 차가워지고 더운 기운이 많으면 차가운 기운은 더운 기운을 따라 더워진다. 이렇게 차가운 손이 더운 손과 맞댈 경우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두 손이 같은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대지 도론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 한 통을 얼음에다 부을 때 만약에 얼음이 아주 크면 그 물이 바로 얼음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 물통에 있는 물이 뜨거운 물이고 그 얼음이 아주 작은 얼음이라면 물을 얼음에다 부을 때 그 얼음이 바로 물이 될 것이고 심지어 따뜻한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차가운 기운이 더운 기운보다 많으면 더운 기운은 차가운 기운을 따라 차가워지고 그리고 더운 기운이 많으면 차가운 기운은 더운 기운을 따라 더워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11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맞대어 깨닫는 촉감이 뗄 때에는 떼는 줄을 아는 작용으로 나타나니 끼어드는 기운이 이렇게 성립하는 것은 필요한 촉감이 그 원인이다. 즉 접촉할 때 한쪽의 기운이 다른 한쪽의 기운보다 더 많으면 접촉할 때도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뗄 때 이 차가운 느낌이나 더운 느낌이 더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끼어드는 기운이 이렇게 성립하는 것은 필요한 촉감이 그 원인이다. 여기서는 필요한 촉감이라고 하였는데 사실 허망한 촉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색성 향미 촉의 촉은 구사론에서는 인촉과 과촉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원인의 인자 그리고 결과의 과자입니다. 인촉과 과촉. 인촉은 지수, 화풍 4대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촉 중에는 많은 촉감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촉감 그리고 거친 촉감 그리고 가볍거나 무거운 느낌 배고픈 느낌 그리고 목마른 느낌 등 많은 느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촉에 대해서 분석할 때는 다만 차가운 기운과 더운 기운 이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촉도 일종의 대상인데 그러나 이 대상은 우리의 눈으로 본 대상과 귀로 든 소리와 다릅니다. 여러분이 구사론을 배우셨다면 이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는 두 손이 접촉했기 때문에 차가운 느낌이든 더운 느낌이든 이런 촉감이 생기는데 이런 촉감은 사실 허망한 것이고 혹은 배고픈 느낌이든 아니면은 무겁다는 느낌이든 이것은 다 허망한 것이고 갖가지 인연이 합해져서 나타난 허망한 촉감입니다. 11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몸과 피로를 겸하여 보리의 마음도 함께 멍하여 피로를 일으킨 모양이니라. 촉감 중에도 진짜 세속이 있고 가짜 세속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 모든 촉감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마음의 본성에는 원래 없는 것이지만 이런 허망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나지만 그러나 실체는 없습니다. 이어서 12번째를 보겠습니다. 떼고 합하는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촉감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경계의 모양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촉감의 성질이라고 한다. 앞에서는 두 손이 합할 때 촉감이 생기고 그리고 뗄 때 촉감이 생긴다고 했는데 떼고 합하는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촉감을 일으키고 우리의 몸으로 이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경계의 모양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촉감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무겁거나 가벼운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문 각지를 말할 때는 보는 것은 눈이고 듣는 것은 귀이고 냄새를 맡는 것은 코이고 그리고 깨달을 각자는 몸으로 촉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실 몸의 촉감을 느낀다는 이런 뜻을 표현할 때 티베트어에서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직접 그 뜻을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몸의 촉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할 때도 깨달을 각자를 씁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많은 경우에서 쓰니까 어떨 때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자로 우리의 몸의 촉감을 표현할 때도 좀 더 직접적으로 그 뜻을 표현하는 말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이 비설신의 이 육근을 표현할 때 눈은 볼 견자 그리고 귀는 들을 문자 그리고 코는 맡을 호자 그리고 혀는 맛볼 상자 몸은 깨달을 각자 그리고 의는 알 지자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을 통해서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촉감은 무거운 느낌이든 가벼운 느낌이든 더운 느낌이든 배고픈 촉감 등 많은 촉감이 있습니다. 12번에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촉감 자체는 서로 떼고 합함에 어기고 따르는 두 경계를 떠나면 끝내 자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촉감은 두 손이 합할 때 느낀 촉감이든 혹은 밀법에서 관정을 할 때 텐트에서 한 조각을 잘라내서 우리의 피부와 접촉하게 하고 피부와 접촉할 때 아주 거친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부드러운 비단을 만지게 하고 비단과 피부가 접촉할 때는 아주 부드럽고 좋은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떼고 합함을 떠나면 끝내 그 자체도 없습니다. 12번의 뒷부분을 보시면 한문을 보시면 이합, 유순 이 네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는 괴로운 것이고 그리고 순자는 즐거운 것이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순을 한 가지의 경계로 보고 이합을 한 가지의 경계로 보고 이렇게 두 가지의 경계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뗄 때는 위자, 즉 괴로운 것이고 합할 때는 순자, 즐거운 것이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어에서는 유순 두 글자를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혹은 뒷부분을 보면은 네 가지 경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촉감 그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왜 없다고 하는지 이어서 13번째에서 분석할 겁니다. 13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촉감은 떼고 합함에서 오지도 않고 어기고 따름에 있지도 않으며 몸의 감관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 허공에서 생기지도 않는다. 우리의 촉감, 즉 몸으로 느끼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 옷의 소재가 너무 좋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편안하다, 혹은 너무 거칠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춥거나 덥거나 또 이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느낌도 허망한 것입니다. 왜 허망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촉감은 외부의 대상에서 온 것도 아니고 몸의 감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 촉감이 생기는 곳을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생기는 곳을 찾지 못하니까 이 촉감은 완전 우리의 착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종의 착각일 뿐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몸의 촉감에 큰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촉감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구사론에서는 우리의 느낌을 몸으로 느끼는 느낌과 마음으로 느끼는 느낌 이 두 가지로 봅니다. 물론 몸의 감관으로 느끼는 느낌도 의식이 있어야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확실히 몸의 감관으로 느끼는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좋은 촉감을 추구하려고 하고 좋지 않은 촉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촉감을 이렇게 중요시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참새나 까마귀도 기분이 좋을 때 자신을 이쁘게 꾸미려고 합니다. 새들도 본인의 몸에 대한 이런 집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할 때는 예를 들어 비가 오거나 혹은 우박이 내릴 때 큰 공포감 속에서 본인의 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느낌은 중생들의 환상일 뿐입니다. 지혜로 관찰해 보면 사실 이 모든 느낌은 몸으로 느끼는 이 느낌도 생기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가르침입니다. 안한 존자께서도 귀찮아하지 않고 우리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처님께 질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육근의 측면에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온의 측면에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안한 존자 본인은 제 생각에는 안한 존자는 화신이고 다만 중생들 앞에서 성문승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나타났지. 사실은 이런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집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확실히 이런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중생들은 몸의 감관과 관련된 가르침을 들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중생은 다른 가르침을 들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많은 법을 설하신 이유도 중생들의 근기가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이어서 14번째를 보겠습니다. 그 까닭은 만일 합할 때 온다면 뗄 때는 합함이 이미 사라지니 어떻게 떼는 작용을 알겠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추운 날씨에 옷을 많이 입었는데 만약에 옷을 벗으면 더 춥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옷을 벗은 것도 이 추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어기고 따르는 두 모양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는 어기는 것 혹은 따르는 것 아니면은 이로운 것 혹은 해로운 것. 만약에 어기는 것에서 온다면 따르는 작용을 알지 못해야 하고 만약에 따르는 작용에서 온다면 어기는 작용을 알지 못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상의 측면에서 촉감이 성립되지 못한다는 이치를 설했습니다. 그래서 15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몸에서 나온다면 분명 떼고 합하고 어기고 따르는 네 가지 모양이 없으니 내 몸의 감촉 기능은 원래 제 성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두 가지 경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네 가지 모양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에서 나온다면 떼고 합하고 어기고 따르는 네 가지 모양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감촉 기능은 원래 제 성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몸과 대상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16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허공에서 나온다면 허공 스스로가 감촉이니 내 몸의 감촉 기능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만약에 허공에서 나온다면 우리의 몸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몸의 촉감은 바깥에
바깥에 차가운 것 혹은 더운 것 아니면 가벼운 것, 무거운 것, 이 대상과 합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촉감이 허공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의 몸이든 바깥의 옷이든 다른 것과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16번째 뒷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몸의 감촉 기능은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우리 몸의 감촉 기능은 허망한 것이고 인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인연이 아닌 것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이 아닌 것에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이어서 안니 비설 신의 육근 중에 의근을 설하는 내용을 볼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능엄경과 같은 고문을 읽을 때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도 고문을 많이 배우지 않아서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은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되면 젊었을 때 좀 많이 배웠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시켰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에 가면 운전할 때 도로 표지조차 다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마다 그때 공부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공부를 시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때 전체적인 사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어서 17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어떤 사람이 피곤하고 나른하여 잠이 들었다가 푹 자고 나서 깨었을 때 경계를 보면 기억하고 기억을 잃으면 잊어버림이 바로 뒤바뀐 생주이멸이니라. 지금은 의근을 설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낮에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해서 잠들었다가 푹 자고 나서 깨었을 때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나서 분별심이 생기고 그리고 기억하고 한편으로는 본인이 했던 일을 기억하고 혹은 바깥에 있는 이 대상들을 보고 색성, 향미, 촉 등 대상을 보고 분별심이 일어나고 즉 피곤하면 자고 푹 자고 나서 또 깨고 깨어나고 또 출근하고 일하고 나서 갖가지 아주 많은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갖가지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면 기억을 잃으면 이것은 잊어버림이라고 하고 어쨌든 자고 나서 푹 자고 나서 깨어나고 그리고 깨어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나서는 또 잊어버리고 이런 뜻입니다. 아마 우리와도 비슷할 겁니다. 많은 분도 경론의 내용을 외우다가 피곤하면 잠들고 푹 자고 나서 또 깨어나면 또 다시 기억하고 또 외우기 시작하고 외우고 나서는 한동안 지나면은 또 잊어버리면은 좀 슬프고 나서 맛있는 거를 먹으면은 또 기뻐해지고 어쨌든 사람은 원래 이런 것 같습니다. 주변의 도반들이 잘 외우면은 본인이 자신한테 실망하고 아니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4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는 과정, 그리고 깨어나는 과정, 그리고 기억하는 과정, 잊어버리는 과정, 이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 4가지 과정도 다 뒤바뀐 것이고 허망한 것입니다. 이어서 18번째를 보겠습니다. 이를 빨아들여 익히고 의식 가운데로 돌아가서 서로 뛰어넘지 않는
않음을 의식의 인식 기능이라고 하며 이것은 의식과 피로를 겸하여 불의의 마음도 함께 몽하여 피로를 일으킨 모양이니라. 이 네 가지 과정은 모두 생주이멸의 과정이 있습니다. 의식으로 이것을 빨아들이고 익히고 또 의식 가운데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이렇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뛰어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의식에서 뒤의 의식이 생기고 의식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생주이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잠을 자는 것도 먼저 잠을 자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는 잠든 상태를 유지하고 이것은 생주이멸의 주입니다. 그리고 잠을 푹 자고 나서는 깨어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잠드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어나면 잠자는 상태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생주이멸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깨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나는 것도 먼저 깨어나기 시작하고 깨어나고 나서는 깨어난 상태에 머물고 그리고 나서 또 졸리면은 잠자려고 하고 이때는 깨어난 상태에서 잠자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잠들면 깨어난 상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억하는 것도 생주이멸 이 네 가지 과정이 있고 그리고 잊어버림도 생주이멸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현겁의 한 컵에도 생기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머무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괴멸되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는 공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의식에서 아주 많은 오랜 습성이 나타날 수 있고 오랜 습성이 의식이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으로 대상을 볼 때는 보고 있을 때는 있고 보지 않을 때는 없어지는데 그러나 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푹 자고 나서는 깨어나고 깨어나면은 또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하고 나서 또 잊어버릴 수 있고 잊어버리고 나서는 또 자고 싶을 수 있고 하루 종일 이 의식의 작용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구사론에서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6가지 식이 멸하는 그 순간을 의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근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색성 향미촉을 인식하는 기능이 멸하는 그 순간에 의근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멸하지 않으면 의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이 비설 신 이 5가지 근 구사론에서는 이 5가지 근을 책법 즉 물질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설일체 유부에서는 안이 비설 신 이 5가지 근을 색법으로 보고 그리고 의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색법이 아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근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앞에서 말한 자는 것, 깨어남, 그리고 기억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 이 4가지가 다 생주이멸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생로병사도 이런 과정이고 생주이멸은 이 4가지에 다 존재합니다. 의식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식도 허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리의 마음에서 나타난 허망한 모양입니다. 혹은 마음의 본성에서 나타난 허망한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19번째를 보겠습니다. 생기고 사라짐의 2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아는 작용을 모으고
그 속에 있으면서 안의 경계를 빨아들여 보고 들음이 흐름을 거슬러서 기억하거나 흐름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작용을 지각하는 성질이라고 하며 앞에서 말했듯이 의식도 생기는 과정이 있고 사라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생주이멸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이 비설신 이 5가지 근은 바깥의 대상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나 의식의 인식 기능은 안의 경계를 빨아들입니다. 인명학에서는 이 5가지 근을 5가지 유리창에 비유하고 그리고 의식은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5가지 근은 외부의 대상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의근은 그 안의 경계를 빨아들입니다. 안니, 비설신 이 5가지 근은 바깥의 색성, 향미, 촉 등 경계를 빨아들이고 바깥에 있는 경계를 빨아들이고 그러나 의근은 안의 경계를 빨아들입니다. 의식의 대상은 안의 경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대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번의 한문을 보시면 견문, 영류, 유보, 급지가 있는데 견문 이 2글자는 안이, 비설신 이 5가지 근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이 5가지 근은 밖으로 향하고 바깥의 경계를 빨아들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이런 작용을 영류의 반면 순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 들음이 의식의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작용은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것을 영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보 급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보고 듣는 작용이 안으로 향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의식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접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대상을 접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의식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이고 의식에서 다만 색성, 향미, 촉 등 대상의 영상이 의식에 비춰진 것뿐입니다. 그 영상 외에 물질적인 대상을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안니, 비설신 이 5가지 근이 바깥의 경계를 빨아들이고 비유를 들어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 5아이가 바깥에 가서 5개의 버섯을 주워와서 요리사에게 드리고 그 요리사는 이 5개의 버섯으로 반찬을 만듭니다. 사실 이 의식도 전혀 바깥에 가본 적이 없고 바깥에 이 대상들이 의식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만 마음에 이 그림자들이 비춰졌기 때문에 의식으로 이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바깥의 소리를 들었다, 바깥의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의식은 마치 요리사처럼 이렇게 요리를 하듯이 이런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니, 비설신 이 5근은 바깥의 색성, 향미, 촉 등 경계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의근은 안의 경계를 빨아들입니다. 이런 작용을 지각하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주석서를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좀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번을 보겠습니다. 이 지각하는 성질은 자고 깨는 생멸의 2 경계를 떠나면 끝내 자체가 없느니라. 즉 앞에서 말한 안의 경계를 빨아들이는 지각하는 성질은 자고 깨는 생멸의 2 경계를 떠나면 끝내 자체가 없습니다. 이어서 21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 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지각의 기능은 자고 깨면서 오지도 않고 생기고 사라지는 데서 있지도 않으며 의식의 감관에서 나오지도 않고 허공에서 생기지도 않는다. 이어서 보시면 그 까닭은 만일 잠깬 데서 온다면 잠잘 때는 꽃 따라 사라져 버리니 무엇으로 잠을 자며 이 지각의 기능이 만약에 잠깬 데서 온다면 잠잘 때는 사라져 버리니까 잠을 잤다는 것을 알지 못해야 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도 좀 피곤하셨는지 앞에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분석하는 방식대로 분석하면 잠깬 데서 온다는 경우를 분석하고 나서 또 반대로 잠잘 때를 분석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번을 보겠습니다. 분명 생길 때 있다면 멸할 때는 같이 없는데 무엇이 멸하겠느냐. 이 지각의 기능이 생길 때 있다면 멸할 때는 같이 없어지니까 멸했다는 것을 지각하지 못해야 합니다. 알지 못해야 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만일 멸하는 데 있다면 생길 때는 곧 멸함이 없는데 무엇이 생기는 것을 알겠느냐. 이것은 대상의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근의 측면에서 분석할 것입니다. 23번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각의 기능이 의근, 즉 의식의 감관에서 나온다면 이 부분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각의 기능이 의식의 감관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안리 비설신 등 오근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의근에서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이어서 보시면 자고 깨는 두 모양은 몸에 열리고 닫힘을 따르는 것이니 지각 기능이 만약에 의식의 감관에서 나온다면 자고 깨는 두 모양은 몸에 열리고 닫힘을 따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자거나 자지 않거나 이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거나 자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을 떠나면 자거나 자지 않다는 개념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몸만 누워있다고 해서 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을 떠나면 깨어있거나 깨어있지 않다는 개념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몸의 상태로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지각의 기능이 의식의 감관에서 나온다면 자고 깨는 두 모양은 몸에 열리고 닫힘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잘 때는 이 몸과 오근이 다 닫히고 그리고 깰 때는 이 몸이 다 열리고 움직이고 만약에 자고 깨는 두 모양은 몸의 열림과 닫힘에 따라서 생긴 것이라면 이 관점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몸이 어떻게 열리고 닫혔다고 해서 자고 깨는 두 모양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23번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사 이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열리고 닫히는 두 채를 떠난다는 뜻으로 해석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사 이체 앞에서 마침표를 찍고 왜냐하면 앞에서는 지각의 기능이 대상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의근에서 생긴 것도 아니다는 내용을 분석하였으니까 이 한문 이사 이체는
근과 대상 이 두 가지를 떠나면 이 지각 작용은 허공 것과 같이 끝내 자체의 성품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앞에서 근과 대상을 분석하고 나서 여기에서는 결론을 내리는 구절로 보면 이해하기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덕분들의 주석서에서는 열리고 닫히는 두 채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좀 더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4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허공에서 생긴다면 허공 제 스스로 아는 일이니 너의 의식 작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의식 기능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知本自令诸法周外